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종합평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KIIP 종합평가를 준비할 텐데요. 바로 이 책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편 한국사회 이해 쪽입니다. 여기는요, 총 이렇게 8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회부터 시작해서 지리까지 이렇게 8편의 강의를 30분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 부분입니다. 사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부분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함께 풀어볼 텐데요. 내용을 설명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은 문제를 풀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한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태극기, 한국의 국기죠. 한국의 국기는 이렇게 태극 문양이 있고요. 4개의 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상징하는 국기, 태극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부터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국가라는 것은 나라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노래는요, 애국가인데 바로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을 해 주셨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국화와 문자가 있는데 이 화라는 말은요, 바로 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꽃은요, 무궁화인데요. 이 무궁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꽃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문제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책에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거죠. 한국어 중에서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만드셨습니다. 창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국의 글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어렵지만 훈민정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민이라는 것은 국민, 즉 백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백성들을 훈이라는 것은 교육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백성들을, 국민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의 국기, 이거는 플래그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국기는 무엇입니까? 자, 한국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한국기가 아니라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고요. 자, 성조기는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조기는 미국의 국기를 얘기합니다. 미국 국기를 성조기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 애국가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한국의 국가, 나라의 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바로 안익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훈민정음의 뜻으로 옳은 것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 훈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민이라는 것은 국민할 때 민이고요. 이 민을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훈한다, 뭐예요? 교육한다, 가르친다 라고 얘기했죠. 백성을 교육하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라고 얘기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죠. 바로 가족, 가정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가족의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 그러니까 옛날이죠. 그리고 현대, 지금입니다. 과거와 현대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요,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고모, 이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아주 큰 단위의 가정이었죠. 그것을요, 바로 대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요, 조부모와 부모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여러 세대, 제너레이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럴 때 대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이 할아버지가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결정하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죠. 자, 그러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가족 형태가요, 아주 작은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살고 있죠. 자녀가 1명 또는 2명이고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미혼, 결혼을 안 했다라는 뜻이고요. 미혼 자녀가 이렇게 함께 사는 가정, 이것을요, 바로 핵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옛날에는 대가족, 지금은 핵가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함께 의논하여 가족의 일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단위가 작아지다 보니까 부부가 의논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국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니죠. 가족의 일은 집안의 성인 남성이 주도하여 결정한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결정한다. 뭐예요? 옛날 얘기죠. 현대 가족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결혼 연령대가, 그러니까 결혼하는 나이가 급속히 빠르게 낮아졌다. 무슨 뜻이에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결혼합니다. 요즘은 아니에요. 현대에서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있다. 네, 이게 바로 한국의 현대 가정의 모습입니다. 현대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인 핵가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가 있고요. 아들, 딸이 있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엄마, 아빠, 부모 또는 남편과 아내,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부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 딸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럴 때요, 미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 쌍의 부부와 미혼 자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만 있는 경우, 이것을 핵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버지의 남자 동생. 자, 한국에는요, 가족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아버지의 남자 동생은요,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형도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삼촌이 없어요. 자, 이 삼촌이라는 말은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혼이었을 때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삼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형은 뭐가 되냐면 큰아버지가 돼요. 큰아버지가 되고 그럼 동생, 남자 동생이겠죠. 남동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크다의 반대, 작다,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다시 보면 아버지의 남동생, 남자 동생을 부르는 말은 결혼을 안 했으면 삼촌, 결혼을 했으면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자, 찾아봅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취업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라의 사회, 어떤 곳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 가족도 중요하고요. 상징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을 하는 곳에서의 어떤 문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인지 중요하겠죠. 그래서요, 취업과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보통 15세부터 일을 할 수 있지만 요즘은요.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또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15세부터 일을 할 수 있지만 늦게 취업을 하는 경우가 늦게부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할까요? 보통 60세 정도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계속 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도 오랫동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재취업, 다시 다른 직장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늦게 취업을 한다. 늦게 직장을 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또 아까 말씀드렸던 60세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창업을 하면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자영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취업과 직장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직장을 좋아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요. 안정적인 직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은 뭘까요? 공무원이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공무원이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일자리 이것을 선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정적이라는 것의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안정적이라는 것은 항상 비슷한 일을 하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아주 튼튼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반대는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벤처 사업, 벤처 기업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 아니면 그런 회사를 만드는 창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일은 누가 합니까? 옛날에는요.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 노동을 했었죠.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남편도 일을 해요. 그리고 아내도 일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것을요. 맞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하는 것을
맞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여자들도 사회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성 사회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대한민국 여자들 중에 맞벌이 부부를 하는 아내들, 여자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 너무 힘들죠. 이 병행한다라는 것은 둘 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일도 하고 그리고 육아, 아이를 키우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직장 문화를 보면요. 업무 시간은 보통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죠? 9 to 6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는 9시간인데요. 아, 여기에 빼기 1시간 뭐예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빼면 이렇게 8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일을 하고요. 토, 일은요. 쉽니다. 주말에는 쉬는 일 이것을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것을 주 5일 근무제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선생님 이건 너무 당연한데요. 네,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죠. 이 당연한 것을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52시간, 일주일에 52시간보다 더 적게 일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52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으로 취업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까? 네, 늦게 취업을 합니다. 늦게 직장을 구해요. 네, 맞죠. 은퇴한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은퇴는 언제 합니까? 보통 60세 정도에 한다고 그랬어요. 쯤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앞이나 뒤라는 뜻인데요. 60세 은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60세 앞이나 60세 뒤에 이 정도에서 한다라는 것을 전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60세쯤에 은퇴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쉬어요? 아니요.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아주 좋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주 5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 5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5일제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주말에 일하면 평일,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이틀을 쉬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에 바로 퇴근하지 않고 직장에 남아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 자,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것을 밤에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밤을요, 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를 한다. 근무,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 일한다. 야근이 되겠습니다. 야근이라고 표현해요. 자, 한국의 업무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이 되겠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요. 주말에는 쉽니다. 주 5일제라고 얘기했죠.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52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2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해도 된다? 아니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다 정해져 있고요. 보통은 아침 9시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취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업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맞다고 그랬고요.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야 취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성인이 되다라는 것은 20살 이상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취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입니까? 15세 이상이면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15세 아이들은 모두 회사에 다닙니까? 아니요. 보통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15세 이상이면 취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구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대부분 도전할 기회가 많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자, 이거의 반대는 뭡니까? 안정적인 직업이죠.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을 많이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과 통신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통신도 중요하지만 뭐 전화, 인터넷, 우편, 택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교통하면 기차, 고속버스, 비행기, 배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놀러 갈 때 무엇을 가장 많이 타요? 바로 버스, 지하철을 가장 많이 타죠. 자, 그래서요. 버스와 지하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있고요. 고속버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까운 곳, 조금 먼 곳, 아주 먼 곳을 가는 버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은 수도권에 있거나 몇 개의 광역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철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지하철은 약속을 지켜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2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2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지하철을 타면 2시까지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지하철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버스는 차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확실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한국의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도권과 몇 개의 광역시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면 기차를 타야 한다? 자, 한국을 보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이 부분이 한국인데요.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갈 수 없죠. 택시는 속도가 아주 빨라 먼 거리도 빠르게 갈 수 있다. 택시가 아주 빠릅니까? 택시는 아주 빠르면 시속 120k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속 120km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있어요. 시속 350km 이렇게 시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속 350km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KTX 고속철도가 있죠.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죠. 버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뭐예요? 차가 막히다. 차가 막히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맞는 표현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가 아주 빨라요. 시속 350km/h. 이것을 시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빠른 거 뭐라고 그랬어요?
KTX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저스틴 씨가 이용할 교통수단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자, 여기 보면 도착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가 항상 똑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철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 보면 지수 씨 토요일에 종합평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시험은 서울에서 보지요. 토요일이라서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차가 막히면 버스는 언제 도착하는지 몰라요. 도착 시간이 일정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거 문화입니다. 이 주거라는 것은요,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이런 뜻이죠. 자, 한국의 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요, 집이 이렇게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가구가 살고 있는 거죠. 한 가구, 한 가정,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집이 살고 있어요? 9개. 9개 집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 여기는 9개. 자, 여기를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독주택 중에서도요, 이렇게 생긴 집이 있어요. 여기에 한 집 살고요. 여기에도 한 집 살고요. 여기에도 한 집이 삽니다. 그래서 세 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는 또 단독주택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자, 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이 몇 명이에요? 1, 2, 3, 4, 5, 6, 7, 8, 9. 주인이 9명이죠. 주인이 9명일 때는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집은 주인이 몇 명입니까? 주인이 1명이에요.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가구 주택도요. 주인이 몇 명이에요? 이 집도 다 주인이 1명입니다. 주인이 1명이면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주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파트예요. 또는 뭐 빌라라고 부르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자, 아파트에는 장점이 많이 있고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아파트는 일단 시설이 편리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살기가 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또 불편한 점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위에서 쿵쿵쿵쿵 떠들면 아니면 옆집에서 파티를 하면 시끄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한국 주거 문화는요. 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다. 왜냐면 도시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큰 집을 좋아할까요? 작은 집을 좋아할까요? 작은 집을 좋아해요. 왜냐면요. 옛날에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 좋았겠죠. 그런데 요즘은 가족이 적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3명 또는 4명만 살거나 적게는 1명만 사는 경우도 있죠. 1인 가구도 있어요. 그래서요. 작은 집, 소형 주택이 인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거주 형태도 자주 문제에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가는요, 내 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샀어요. 이런 뜻이고요. 전세는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는 건데 이렇게 보증금을 줬어요. 그리고 집을 빌립니다. 그리고 집을 다시 돌려주면 보증금을 다시 받아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월세라는 것은 외국에도 많이 있는 시스템인데요. 보증금을 어느 정도 줘요. 조금 큰 돈을 준 다음에 매월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줍니다. 집을 빌리는 비용을 주는 거죠. 자, 이것을 월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와 월세를 퓨전 이렇게 합쳐서 나온 것이 있는데 보증금을 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월세를 조금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전세는 여기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거주 형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요. 바로 이 책 한국 사회의 이해 부분에 있는 사회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